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표나 다른 설명 없이요. 토마스류 선생님의 인터뷰로만 약 5분 정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그 다음에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목소리를 높이는 작년 1년 내내 비관론을 설파했던 건드라크, 채권왕 건드라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리세션 확률 65%다. 뭐 사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작년 지났으면 벌써 미국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어서요. 도대체 그분 왜 그러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지난주 생일 맞으셨죠?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생일까지 기억해 주시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서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의 이벤트 중요한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길게 질문할 것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가 그 지난주 CNBC에서 일면에 나왔었습니다. 즉 6월에 이 지수가 3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게 전달에 비하면 무려 기록적인 하락이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경제 주변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다라고 기사가 쭉 도배가 됐었어요. 먼저 이 모건 스탠리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 이 지수가 무엇인가요? 월가의 그 대형 그 투자 뱅크들은 각자 자기의 자기들이 만든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따라갖고 투자의 지침을 삼는데, 그 중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자기들의 투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인덱스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 그것을 입력해갖고 AI가 자동 분석해서 현재 적정 주가는 무엇이며 섹터는 어디게 더 유리할 건가, 이런 걸 분석해갖고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모건 스탠리 경제 이 인덱스, 이게 지금까지 과거 1년이나 2년 동안 미국 경제 상황을 제대로 맞춰왔거나 반영해 왔는지, 그 점이 일단 먼저 궁금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 뱅크들 중에 가장 이 정시와 경제를 비어리시하게 보는 뱅크가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S&P 500 인덱스도 올 연말에 2750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나 이런 다른 대형 뱅크들은 2950 내지 3000까지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데, 하여튼 모건 스탠리가 가장 비관적인 그 대형 뱅크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에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32포인트가 빠진 이유는 지난번에 잡 페이롤 넘버가 75,000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상치가 19만 건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지수가 수치가 75,000건으로 크게 줄었죠. 그 75,000을 거기다 입력을 해버리니까 인덱스가 팍 내려가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미국의 잡 리스 클레임이라고 있어요. 즉 실업수당 청구.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실업수당 이제 청구하는데, 그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도 팍 올라갔어요. 그래서 난판 페이롤하고 이 잡 리스 클레임하고 이 숫자 두 개를 넘어해갖고 결정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 인덱스가 32포인트나 쭉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스토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 그 경제 지표 중에 소매 매출이 예, 리테일 세일. 예상외로 크게 예상외로 크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마저도 상향 수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그 프로덕션 아웃풋이라고 그 생산량 그게 또 발표됐는데 그것도 예상치를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건 스탠리 그 AI 그 컴퓨터가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은 다음 주에는 이 인덱스 숫자가 팍 올라갔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거로 예, 그 애틀란타 피드 나우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의 GDP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애틀란타 피드 나우 거기 보면은 지난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 2분기 경제 GDP는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리테일 그 소매 매출하고 그 프로덕션 아웃풋 이 숫자가 입력됨으로 해갖고 오늘 저녁에 2.1%로 팍 올라왔어요. GDP가. 예. 일단은 예. 정리하면 네. 자, 이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사실 CNBC가 일면에 올리긴 했지만 과거 역사 그 기록을 보면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리테일 세일즈 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 중에 하나죠. 애틀란타 페드의 GDP 예상치를 보면 1.5가 아니라 2.1 이상으로 일단 상향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는 좀 크게 뭐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 18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베어리시, 즉 비관론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건드라크입니다. 건드라크. 채권 투자자죠. 이 건드라크가 최근 미국 경제 리세션, 경제 위기 아닙니다. 리세션, 즉 경기 침체 확률이 6개월 내에 45% 확률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분 과거 뭐 16개월 보면 미국 경제 다 이분 말씀대로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다시 하나 45% 경기 침체 확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들락 이 사람도 비관론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미국 내에서는 반드킴으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그 비즈니스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서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이 경제 자기 그 견해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항상 비관적으로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그런 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분이 이제 그 채권 업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비관론과 공포감을 주어갖고 채권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하는 그런 뭐 고도의 수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해드려야 될 그 채권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건드라크가 미리 채권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미국 망한다 그러면 의외로 주식이 조금만 빠져도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렇게 노리는 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어차피 이분도 이제 그 큰 채권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그 이익을 남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관적인 어떤 그 견지를 해갖고 투자가들의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투자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네. 이분이 지금 말하는 6개월 내에 45% 미국의 리세션이 온다. 즉 그 리세션은 뭐냐면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예. GDP가 0% 미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애틀란타 페드만 봐도 2.1% 성장하고요. 올해 연율로도 2% 이상 미국이 성장하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분 이 견해와는 맞질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만
스마트머니가 제일 빠르고 똑똑하거든요. 예. 미국의 리세션이 온다고 그러면은 벌써 스마트머니들은 증시를 끌어내립니다. 증시가 폭락합니다. 벌써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증시는 폭락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리세션이 오거든요. 증시가 지금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이 이분보다 저는 더 똑똑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 건드라크가 지난주인가요? 새로운 그동안은 채권금리 가지고 한 1년 6개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시다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포지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세션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에 배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이 오르려면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 뭐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 혹시 금 포지션 이미 잡아놓고 금 가격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요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올라가긴 했어도 오늘 아침 그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저희 생각도 조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금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0달러 업앤다운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S&P 500 인덱스 기준 2,900포인트. 이게 전고점 근처인데, 여기만 오면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2,900이 이제 큰 저항선인데 그 2,900 바로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2,900을 넘기 위한 힘을 다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900이라는 큰 저항선을 못 넘고 200일 이평선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2,900을 뚫고 올라가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2분기 월가의 그 애널들의 예측이 있거든요. 예. 예측이 있는데, 그 월가의 그 수백 명의 그 애널들이 SP500 인덱스 그 안에 500개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포지션을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냐, 이제 그걸 제가 조사해 봤는데 50%가 SP500 인덱스를 바이하라 하고 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가 그냥 홀딩해라 하는 거고, SP500 인덱스를 셀하라, 팔아치우라고 하는 거는 겨우 6%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 애널들의 입장만 보더라도 미국 그 경제와 증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미국의 그 화웨이, 또 대중국 관세 인상, 뭐 G20에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 여부, 뭐 이런 불확실성 속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다 악재들인데, 예. 미 증시가 이 악재들을 잘 소화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900을 상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류 선생님은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젯밤,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반도체 칩 생산 전문 업체죠. 브로드컴이 수익 예상치를 크게 하향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웨이를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인텔, 퀄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이들 업체들에게 반도체 칩 뭐 이런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S&P 500 기업은 사실 IT 기업보다는 일반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 많은 거고, 나스닥 기업들이 이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5월 달부터 관세 인상이 됐고 IT 기업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다면 2분기 5월, 6월이 포함되는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장은 이미 우리 현재 보이는 우리가 보는 그 증시 모습보다도 더 먼저 반영해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브로드컴의 그 하향, 또 각종 그 반도체 기업들의 또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에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다우존스 상승으로 끝났죠. 예. 그래서 증시가 이 악재를 딛고 극복하려는 힘이 여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IT 기업의 실적이 하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이것을 시장이 잘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6개월을 먼저 반응하거든요. 스마트머니는 그만큼 빠르게 이미 포지션을 잡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즉, 네. 그 최저 실적을 감안해서 현재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증시 애널들도 이 IT 기업의 그 매출과 순이익인 이번 2분기 한 6% 정도 하락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말 끝나면 바로 이제 2분기 어닝도 시즌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크게 하락 안 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이미 이런 악재는 이미 다 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싸워도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그 두 나라가 아무리 싸워도 사물인터넷 5G 자율주행 관련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하는 이 방향은 멈춰지지 않죠. 이 방향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오프라인 기업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이런 칩 관련 회사들의 그 매출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출렁이지만 시장은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10%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 바닥을 치면 현재 우리들은 잠복근무 형태로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해도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그 섹터별로 보는 그 중에 가장 이번 2분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아마 5G와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섹터들은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파이낸셜, 이건 아마 금리 인하, 네.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업 쪽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 유틸리티가 이 방어주거든요. 예. 방어주를 애널들이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모멘텀을 얻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곧바로 방향을 틀긴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방향을 틀려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쪽 방향을 틀면 또 기술주입니다. 현재 가장 하락률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가장 눌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의 그 회담 성사 여부,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 월급날이 25일, 10일 남았습니다.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000불 정도 자일링크가 고점 대비 한 30% 하락했거든요. 자일링크의 4,000불을 매수할 생각이거든요. 자일링크는 또 뭐 어차피 핵심 부품이고 하니까 그때 제가 매수하기 전에 우리 류 선생님의 조언을 잠깐 듣겠습니다. 그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브로드컴, 애플 등 IT 기업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있는 제조업체들 분명히 있고 그 제조업체들이 수입 부품을 쓰는데 대부분이 중국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에 MSN 즉 메인스트림 그 뉴스 매체들이 점점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여론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대기업 약 600개의 CEO들이 단체로 편지에 그 사인을 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그래요. 미중 무역 그 전쟁을 속히 끝내라. 미국 경제에 이게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600여 명의 CEO들이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연판장 돌렸다고 그러나요? 예. 진정서. 그래서 진정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중국 무역 전쟁과 그 화웨이 뭐 거래 금지 그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바라본다면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이것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그 미국의 그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관세를 인상했으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큰 폭으로. 그래서 관세 인상은 미국 물가 지수에 영향을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화웨이 거래 금지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 부정적인 이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마디로 이 푸드 체인이잖아요. 하여튼 먹이 사슬 같은 그런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 그렇죠. 이 화해 하나 막음으로 해갖고 연쇄적인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미국 IT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서 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제 생태계거든요. 생태계는 작용과 반작용의 오랜 시간으로 균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우리 생태계에서 균형 깨지면 혼란이 오잖아요. 이 혼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고 조성된 이 환경이 무너질 때는 단시간에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그 로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일입니다. 우리 트럼프 황제 대통령 출정식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거기에서 이제 출정식에서 후보수랑 연설을 할 텐데 만약에 당연히 나오겠죠. 중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향후 미국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민주당의 다른 가상 후보들에 비해서 한 10% 이상 뒤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중국하고 싸움을 좀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현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출마하기 때문에 대선 출정식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미국의 그 언론 매체에서 뭐 어텐션 받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에게 주석에게 G20에 나와라. 안 나오면 관세 인상하겠다 했는데 중국은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애간장이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오늘은 뭐 중국이 나오든 안 나오든 다스매라 나 신경 안 쓰고 뭐 관계없다 뭐 이렇게 좀 체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오늘 했는데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은 뭐 어느 나라든지 늘 정치인들끼리 혼란스러운 거고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출정식에서 엉뚱한 얘기만 하지 않으면 별 큰 신경을 쓸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왔고,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아직 검증 전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 토론하면서 검증 단계에서 서로 상처도 입히고 상처도 입고 하면서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은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땅 따먹기 싸움이니까. 전체 국민 지지율보다는 뭐 승자 독식 개념이니까 어느 대형 플로리다 같은데 대형 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일에는 6월 FOMC, 폼C가 열립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 폼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그 페드 의장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내보낼 것인가에 관심이 많을 텐데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지금까지 그 폼C 회의에서 늘 자주 계속 등장했던 단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즉 인내하겠다는 것은 금리 인상 환경이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인내하고 참겠다 이거였는데, 거기서 사실 지금 환경이 조금 나빠졌다 해서 바로 금리를 인하거나 금리 인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풍기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 의장이 2, 3주 전에 어디 연설에서 그랬죠. 예. 우리는 그 경제 그 현상에 맞게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폼C 그 발표문에도 그 페드 의장이 몇 주 전에 말했던 그 문장이 나타나고, 대신 인내하고 참겠다 이 문장은 사라질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러나 더 이상의 그 다비시한 발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현재 그 기준금리가 현재 2.5%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역사적 그 평균치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상태거든요. 낮은 상태에 있고, 또 미국의 지금 경제 그 하강이 임박한 것도 아닌데 미리 뭐 금리 인하를 앞장서서 해갖고 그 총알을 먼저 소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얼마 높지도 않은 그 기준금리를 진짜 최악의 상황에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아껴갖고 쓰고, 그 연준 립 서비스만 해도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그 충분한 효과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애틀랜타 페드 그 수치를 보더라도 연준은 그냥 립 서비스로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요일에 방송했던 거 보면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했던 말들이 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라는 전제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나 가령 뭐 양적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치기만 해도 동시에 같이 행동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중국 무역 분쟁에서 또 시장을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게 하나가 3,250억 달러 남아있는 부분에서 관세 선포해버리면 7월 정도에 그 FOMC가 다시 7월 말에 또 열리잖아요. 그때 돼서 금리 인하든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제 개인 생각인데 류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현재 그
경제나 그 증시의 그 변동성 확대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중국 3천억 달러 관세 인상 이것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3천억 달러 관세를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좀 긍정적인 면 이런 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3천억 달러 관세 인상이 없을 경우 그러나 만약 3천억 달러 관세 인상을 했으면은 진짜 연준이 액션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죠. 그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경제의 큰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점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나서서 유동성을 지난 2009년처럼 퍼붓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의 매수의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네, 제가 봐도 그 현재 미 증시의 그 행보는 G20 회담 직전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변곡점은 G20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 29일, 6월 말에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공격을 두 척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이 그랬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거 뭐 시나리오 영화 만드는 거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원유 가격하고 금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죠. 주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테러 공격을 이란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란이 직접 했느냐 아니면 이란이 이제 간접적으로 누구를 사주해서 이거를 일으켰느냐 이제 그런데 트럼프 그 정권이 이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은 했는데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즉 이란에게 그 비난은 퍼붓지만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미 해군에서 유조선 한 척 한 척마다 그 호위를 해서 그 아랍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호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일값도 빠지고 거기에 또 금도 쭉 빠졌죠 오늘. 예. 그래서 금 가격을 볼 때 또 오일 가격을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이란이 또 다른 테러 공격을 하지 않는 한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점에서 미국의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권 그러면 군사력과 경제력이고 그 군사력은 결국 해양 군사력이거든요. 세계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결국 바다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전 세계 이 상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결국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잖아요. 이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이 없으면 사실 뭐 소말리아 해적뿐만 아니라 이 인도양 일대 해적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중국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계 패권, 미국의 힘은 이 바다, 해양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좀 심한 말로 깝쳐도 이거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여기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 해군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유조선을 호위한다 그러면은 이란이 그런 상황에서까지 테러 공격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미군 그 해군 함정에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전쟁이죠. 중동 전쟁.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거기도 이제 핵 협상을 위해서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미국을
핵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란의 고도의 전술이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그 대응으로 뭐 군사적 충돌 이런 건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대선 전략에 그 차질이 올까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뒷다리 거는 것은 하루빨리 핵 협상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이 말을 맞대고 협상을 하자. 이런 고도의 전술이라 이렇게 뭐 평론가가 말했더라고요, 오늘. 예.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경제 제재하면서 지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급한 것은 뭐 이란일 거고, 미국이야 뭐 관심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벌써 우리 인터뷰 35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선생님 다음 주는 제가 휴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 모시고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역시 그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상승미소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알찬 정보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성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지 않았던 금융시장 지표들, 이것은 제가 월요일 원래 방송 없잖아요. 화요일 방송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몇 가지 정리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월요일 상승미소 방송이 없어서 금단 현상이 있었던 분들, 자, 바로 뽕 들어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